38살의 푸에르토바라스 거주자 카를라 리오스가 11월 11일 밤부터 12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카를라의 남편 토마스 루이스는 경찰에게 그녀가 단순히 이웃도시 푸에르토몬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사실들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카를라는 버스터미널을 방문하지 않았고 감시 카메라는 실종 전날 저녁 부부간의 격렬한 다툼을 포착했다. 2023년 11월 11일 밤부터 12일까지 칠레 남부의 푸에르토바라스시에서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 불화로 보였던 사건이 발생했다. 38살의 카를라 리오스가 콜론 137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났고 그녀의 배우자 토마스 루이스는 그녀가 푸에르토몬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뭔가가 명백히 단순한 사실들과 맞지 않았다. 경찰이 카를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로 했을 때 테르미날 데 부세스 수르 버스터미널에서는 그 밤에 그 여성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버스표도 구입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부부의 집은 현대적인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카메라들이 11월 11일 저녁 22시 30분에 카를라와 토마스가 상당히 크게 다투는 것을 포착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화였는지 카메라는 포착하지 못했다. 소리가 희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의 몸짓은 갈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토마스는 가족들에게 점심을 준비했다. 돼지고기 수프.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리였지만 어째서인지 카를라의 야간 실종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사진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사건의 재정적 측면은 더욱 이상했다. 11월 12일 아침 카를라의 계좌에서 정확히 80만 칠레 페소가 인출되었다. 카드는 카를라 본인 것이었고 핀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명백히 그녀의 개인 계좌 접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이를 즉시 핵심 단서로 주목했지만 이 코드가 정확히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평하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에 두 방향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로 명백한 관심을 받은 것은 토마스 루이스, 실종된 여성의 배우자였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카를라의 여행 흔적이 없고 예상치 못한 금융거래가 불가피하게 그를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다. 이때 그에게 직접적인 혐의는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경찰은 간접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칠레 법률의 틀 내에서 엄격히 작업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이웃 아르만도 플라워스로 그는 경찰에게 가족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부부가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재정 보고서는 경찰에게 아직 제공되지 않았고 이웃의 주장은 소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실종 후 첫 24시간 동안 이웃 아르만도 플라워스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버전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그는 경찰에게 토마스가 누적된 빚을 갚기 위해 카를라의 내장기관 판매를 결심했다고 직접 말했다. 이 버전은 크고 무서웠지만 수사진은 어떤 확증도 찾지 못해 극도의 주의와 회의로 이를 대했다. 부부가 범죄 조직과 연관되었다는 데이터는 없었고 이웃은 아직 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11월 15일 아침은 비가 오고 쌀쌀했다. 섭씨 13도, 높은 습도. 날씨는 리오스와 루이스 집 마당에서 범죄 수사관들의 작업을 상당히 지연시켰다. 몇 시간의 끈질긴 조사와 수많은 확인 작업 후 카라비네로스는 예상치 못하게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다.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작은 뼈가 발견되었다. 예비 DNA 분석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었다. 뼈는 인간의 것이었고 카를라 리오스와의 유전적 일치는 거의 100%였다. 하지만 경찰은 즉시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발견물이 정확히 신체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수 있는지 알리지 않았다. 언론은 이미 이 발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경찰은 성급한 결론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어떤 세부 사항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뼈의 발견은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더 이상 카를라의 실종이 가정 불화 후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 명백했다. 11월 11일 밤부터 12일까지의 사건들은 친구에게 가는 단순한 도피도 우연도 아니었다. 수사는 그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접근했다. 수사팀은 토마스 루이스의 이상한 재정적 행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했다. ATM 카메라는 확인했다. 카를라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토마스 자신의 말에 따르면 카를라가 집을 떠난 후인 새벽 3시 10분에 정확히 받아진 것이었다. 은행 터미널의 전문 감정은 토마스의 지문을 밝혀냈고 특히 범죄 수사관들이 관심을 가진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가장 선명한 지문이 숫자 4키에 남아 있었다. 정확히 이 세부 사항이 경찰에게 카를라의 배우자가 그녀의 핀 코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를 주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론은 신중했다. 추가적인 증거는 부부집의 기술 장치,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 스피커 덕분에 나타났다. 스피커는 우연히 갈등 순간에 정확히 활성화되었다. 11월 11일 저녁 22시 33분에 카를라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외쳤다. 수엘타메, 놓아줘. 이는 감시 카메라로부터 얻은 다툼의 비디오 녹화와 시간이 완벽하게 일치했고 토마스를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의 위치에 놓았다. 신문 과정에서 토마스 루이스는 자신 있게 행동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명백히 긴장했다. 왜 카를라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간단히 대답했다. 카드는 현관 공용 서랍에 있었고 누구나 그것을 가져가서 ATM에 갈 수 있었다. 왜 당신들은 즉시 나를 의심하는가? 하지만 수사관은 다른 순간에 관심이 있었다. 돈이 인출된 새벽 3시에 토마스의 휴대폰은 집에 있었고 LTE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 자신은 이 시간에 완전히 서비스 지역에서 사라졌다. 수사관은 직접 물었다. 왜 당신의 전화기는 집에 있었는데 당신 자신은 새벽 3시에 지역을 떠났습니까? 토마스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주유소에 커피를 사러 갔다. 이 시간 밤에는 보통 아무도 없어서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다. 토마스의 이 버전은 철저히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역 주유소 카메라로부터 토마스가 실제로 0시 10분경 포착된 갈등 후 약 1시간 반 후에 그곳에 왔다는 확인을 받았다. 집에서 주유소까지의 거리는 7km였다. 토마스는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12분 만에 도착했다. 주유소에서 그는 커피를 샀고 영수증이 기록되었으며 그곳에서의 그의 체류는 자연스럽고 믿을만해 보였다. 이 사실은 이른 야간 시간의 이동에 관한 토마스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벽 3시 10분의 돈 인출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수사는 예상치 못하게 법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중요한 확인을 받았다. 이전에 발견된 뼈가 공식적으로 식별되었다. 그것은 카를라 리오스의 손가락 지골이었다. 카를라에게 속한다는 확인은 토마스에게서 명백한 반응을 일으켰다. 수사관과의 다음 대화에서 남자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지만 그 후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버스에 데려다 주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이 발언은 방에서 어색한 침묵을 일으켰다. 수사관은 토마스의 말을 기록하고 공식적으로 그의 반응을 기록했으며 용의자의 행동에서 말과 표정 사이에 불일치가 관찰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수사진은 카를라 리오스 자신의 삶을 더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토마스의 버전이 적어도 부분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카를라가 남편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처음으로 토마스를 뒤로 미루고 실종된 여성의 인격과 그녀의 가능한 숨겨진 문제들과 갈등들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사는 점차 방향을 바꾸었다. 토마스를 면밀히 바라보는 대신 경찰은 카를라 리오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녀의 전화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었다. 이중 인증이 있는 보안 메신저에서 가족법 변호사와의 그녀의 대화를 찾았다.
이것은 우연한 상담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길고 신중하게 계획된 법적 전략이었다. 지난 2달 동안 다른 시간에 보낸 메시지들은 카를라가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단계를 토마스에게 미리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경찰이 특히 관심을 가진 세부 사항은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 반퀘스타도에서 이미 몇 주 전에 카를라의 이름으로만 등록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곳에 그녀는 작은 금액들을 이체하며 명백히 재산 분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카를라는 배우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자신의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했다. 경찰은 즉시 주목했다. 토마스는 이 계좌에 대해 명백히 아무것도 몰랐으며 이는 그들의 관계에서 숨겨진 긴장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 주었다.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이야기했을 때 카를라가 왜 자신의 계획을 숨겼는지 분명해졌다. 그녀의 할머니 마리아, 62세, 친척, 상태 활성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카를라는 집을 걱정했다. 그녀는 토마스가 미리 알게 되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싶어 했다. 카를라의 변호사는 토마스가 언급한 평온한 버전과 직접 모순되는 새로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는 경찰에게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던 소장 초안을 제공했다. 문서에는 카를라의 재산 분할 요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토마스가 온갖 방법으로 부인한 수많은 갈등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가족에서 모든 것이 평온하고 갈등 없이 지냈다는 그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수사진은 또한 카를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루시아에게 주목했다. 루시아는 근처에 살았고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경찰이 그녀의 증언을 얻으려 했을 때 루시아가 이미 3일째 부재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웃들은 여성이 개인적인 일로 푸에르토몬트에 갔다고 알렸다. 그녀의 실종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루시아가 카를라가 비밀리에 도시를 떠나는 것을 도왔을 수 있다는 버전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이 추적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직접적인 확인은 아직 없었고 루시아는 첫 번째 기회에 신문할 사람들 목록에 남아 있었다. 11월 20일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동쪽으로 라파르바 산림지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RP-225 고속도로의 추가 비디오 자료를 요청했을 때였다. 11월 12일 새벽 5시 12분에 도로 감시 카메라가 토마스 루이스의 픽업 트럭을 포착했다. 이 발견 자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토마스는 항상 아내를 푸에르토몬트 방향 남쪽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명백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녹화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픽업 트럭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 있게 숲 방향으로 움직였다. 운전자는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주의를 끌지 않았으며 동시에 명백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상한 상황을 주목했다. 픽업 트럭 포착 시간이 토마스가 주유소에 있었다는 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즉시 그의 알리바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수사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가족 드라마와 일상적 근거에서의 가능한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급작스럽게 다른 색조를 띠었다. 경찰은 토마스의 경로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그가 픽업 트럭에서 정확히 무엇을 운송했는지, 왜 정확히 산림지대로 향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수사팀은 이제 모든 수사의 중심적 관심 장소가 된 라파르바 산림지역의 조사에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라파르바 산림지대 영역을 철저히 조사한다. 폴리에틸렌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범죄 수사관들은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고 작업했다. 도시에서 15km 떨어진 라파르바 숲에서 촉촉한 나무잎과 가지들의 두꺼운 층 아래 신중하게 숨겨진 4개의 두꺼운 폴리에틸렌 봉지가 발견되었다. 각 봉지의 무게는 약 10kg, 총 약 40kg이었다. 봉지들은 즉시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무겁고 신중하게 묶여 있었으며 명백히 우연이 아닌 선택된 은닉 장소였다. 현장에서 봉지들을 첫 조사할 때 범죄 수사관들은 안에서 이상한 혼합물을 찾았다. 뼈 조각들, 그을음 흔적, 그리고 미세한 금속 가루. 금속 가루는 즉시 전문가들에게 특정한 차고 작업의 잔여물을 연상시켰다. 정확히 이런 미세한 절단은 보통 앵글 그라인더나 금속 톱 사용 후에 남는다. 하지만 주요한 것은 나중에 기대되었다. DNA 실험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2023년에 승인된 규정에 따라 작업했다. 48시간 만에 뼈들이 정확히 카를라 리오스에게 속한다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었다. 이는 수사에서 전환점이었으며 실종이 공식적으로 단순한 실종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다. 봉지들을 발견한 후 수사관들은 이웃들을 다시 신문했다. 이웃 아르만도 플라워스가 다시 11월 12일 밤에 토마스의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새벽 5시 방향에 토마스의 차를 뚜렷하게 보았다. 그는 빠르게 가고 있었고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픽업 트럭을 정확히 기억한다. 토마스는 이러한 주장에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르만도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빚지고 있어서 당신들의 주의를 자신으로부터 돌리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 아르만도의 말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경찰은 그를 가능한 공범으로 의심하여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르만도는 11월 12일 밤에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120km 지점의 주유소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진은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영수증과 결제 터미널 기록을 확인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르만도는 실제로 지시된 시간에 주유소에 있었다. 추적은 완전히 종료되었고 휴대폰은 그에게 반환되었다. 아르만도는 더 이상 가능한 공범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수사관들은 칼레콜론 137번지에 있는 루이스 가족 소유의 차고 수색에 대한 공식 영장을 받았다. 이 차고는 오랫동안 경찰의 관심을 끌었다. 건물의 바닥은 신선한 콘크리트 스크리드로 덮여 있어서 즉시 의심스러워 보였다. 철저한 조사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얇은 균열과 눈에 띄는 수리 흔적을 발견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것을 찾았다. 콘크리트 균열에서 카를라 리오스의 혈액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즉시 그 밤의 이동을 설명하려는 토마스의 모든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발견은 수사진의 의혹을 확인했다. 토마스는 차고에서 일어난 사건의 흔적을 숨기려고 했다. 같은 날 토마스는 또 다른 신문에 소환되었고 감정 결과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자제력을 잃고 수사관들로부터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수사진은 이해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과 사람의 실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범죄였고 토마스가 열심히 숨기려 한 세부 사항들이었다. 질문들은 더 이상 카를라의 동기, 그녀의 가능한 도피나 친구들의 도움을 중심으로 돌지 않았다. 이제 경찰은 11월 11일 밤부터 12일까지 그 밤 자체의 재구성에 집중했다. 그 시간에 매 분마다 토마스가 책임져야 했다. 범죄 수사관들은 11월 11일 22시 30분부터 11월 12일 5시까지의 기간 카를라이 아니요? 번역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11월 11일 22시 30분부터 11월 12일 5시까지의 기간 카를라의 실종의 비밀과 토마스의 후속 행동들이 들어맞는 완전한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푸에르토몬트시 제1심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토마스 루이스는 자신의 배우자 카를라 리오스를 고의로 살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확인된 범죄 동기는 가족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카를라가 신중히 준비하던 이혼 절차를 피하려는 욕망이었다. 2025년 3월에 2달 이상 지속된 법정 심리가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2023년 11월 11일 밤부터 12일까지의 완전한 연대기를 신중히 복원하여 토마스 루이스의 행동 순서를 자세히 제시했다.
11월 11일 정확히 22시 30분에 감시 카메라가 부엌에서 부부간의 감정적 갈등을 포착한다. 이 에피소드는 가정용 스마트 스피커 녹음으로도 확인된다. 정확히 그때 카를라가 크게 놓아주오 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비극적 사건들의 연쇄의 시작이 되었다. 23시부터 자정 사이에 토마스가 공격을 가해 카를라가 의식을 잃는다. 수사진은 카를라가 차고로 옮겨진 순간을 명확히 기록한다. 정확히 그때 루이스가 0시 10분에 주유소에 커피를 사러 가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주유소 카메라 녹화는 중요하지만 수사진은 신속히 확인한다. 이것은 흔적을 혼란시키고 무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단기간의 의도적인 여행이었다. 0시 30분부터 3시까지 차고에서 토마스가 시신 훼손을 실행한다. 법원은 무거운 성격 때문에 공개적인 세부 사항을 피하고 이러한 행동의 흔적이 감정으로 완전히 확인되었다는 간단한 언급으로만 제한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발견된 균열에 스며든 혈액 흔적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이 증거는 반박할 수 없고 결정적이었다. 3시 15분에 토마스가 유해가 든 봉지들을 자신의 토요타 힐럭스 픽업 트럭에 옮긴다. 전화기는 거짓 위치 정보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에 남겨둔다. RP225 고속도로 카메라가 5시 12분에 차량을 포착했다. 6시까지 봉지들이 라 파르바 숲에 매장되었다. 토마스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아침 수프 준비를 차분히 시작한다. 정확히 이 수프가 법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일으켰다. 실험실은 국자와 냄비에서 카를라의 DNA 흔적을 확인했다. 법원은 가족의 아이들이 이 요리의 구성을 알고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사법적 심리 없이 남겨졌다. 특별한 잔혹성이라는 문구를 판사가 말하는 최종 판결 선고 순간에 토마스 루이스가 통제력을 잃고 가득 찬 법정에 외친다. 아무도 그녀를 온전하게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날카롭고 차갑게 발음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을 침묵 속에서 얼어붙게 만든다. 판사는 이에 차분하고 건조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발언이 확인된 죄책감과 저질러진 범죄의 잔혹성 정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확인한다.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토마스 루이스는 최소 25년의 감옥 복역 기간을 가진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판사의 마지막 문구 후 법정에서 조용해진다. 중계가 중단되고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재판 과정의 끝을 상징한다. 형사 사건 자체는 즉시 산티아고 형사법원 아카이브로 보내져서 완료된 최종 상태를 부여받았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영국 전역의 학생들은 학년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에식스주 이스틸버리에 사는 다니엘 존스도 있었다. 2001년 6월 18일 아침,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학교 갈 준비를 했다. 7시 55분경 그녀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에 존스 가족의 집에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니엘의 선생님으로 그녀가 왜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지 문의했다. 이 질문은 다니엘의 부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들은 딸이 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수업을 빠질 이유가 없었다. 다니엘라 사라 존스는 1985년 가을 에식스주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인 린다와 토니 존스는 다니엘라와 2명의 어린 남동생들과 함께 이스트 틸버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다니엘라는 다소 내성적이었고 집에 안락함을 선호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때때로 수줍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다니엘라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동물이었다. 집에는 그녀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2마리의 작고 털복숭이인 토끼가 있었다. 다니엘라의 부모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소식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설령 딸이 수업을 빼먹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어둠이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니엘라는 밤에 혼자 있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다니엘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이런 행동은 다니엘라답지 않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답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단지 이웃을 방문하려 할 때조차 부모에게 자신의 계획을 항상 알려주었다. 보통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두워지고 다니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지며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린다 존스는 딸의 전화나 귀가를 희망하며 집에 남았다. 자정 무렵 다니엘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해지자 부모들은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먼저 실종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했다. 다니엘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그녀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즉시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의 남동생은 이상한 관찰을 공유했다. 아침에 그는 창문을 통해 누나가 집을 나서 평소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색 작전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관들, 탐지견과 함께하는 조련사들,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니엘이 평소 학교에 갈 때 이용하던 길을 따라 나섰다. 어머니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딸이 평소처럼 언제든지 문으로 들어올 것을 기다렸다. 다음 사흘 동안 가족은 집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중요한 것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실종자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학생 한 쌍이 그녀가 버스 정류장 옆 상점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스쿨버스에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곧 수색 활동이 확대되었다. 경찰은 작은 도시를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수사관들은 모든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창고와 부속 건물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을 지원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집중적인 수색 후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실종자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절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지역 경찰관들은 실종된 다니엘에 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건을 중앙수사팀에 이관했다. 그들은 가족과의 연락 담당자로 특별 경관을 임명했다. 그의 임무는 전체 조사 기간 동안 가족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는 것이었다. 경관은 다니엘의 친척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가족 내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실종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했다. 대화 중 부모들은 딸이 삼촌과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튜어트 캠벨은 토니 존스의 누나의 남편으로 다니엘과 가까웠다. 이 43살의 건설 노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는 조카와 그녀의 남동생들이 어렸을 때 자주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놀아주고 자신의 아이들처럼 대했다. 그럼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존스 부인은 스튜어트에 대한 자신의 관찰을 공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의 인상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떤 매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토니는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끔 아내에게 스튜어트에 대해 막연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털어놓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튜어트는 조카인 다니엘라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그녀를 데리러 와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그부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때문에 다니엘라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 스튜어트는 그녀를 자주 영화관과 카페에 초대했고 산책 중에 끈질기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스튜어트의 존스 가족집 방문이 너무 빈번해졌다. 주에 4번이나 5번까지. 마침내 린다와 토니는 그의 방문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토니는 스튜어트가 소파에서 다니엘라 옆에 앉아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을 붉히냐고 끈질기게 묻던 사건을 기억했다.
토니가 이 대화를 들었을 때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스튜어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하지만 캠벨은 즉시 손을 흔들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하고 즉시 자리를 옮겼다. 당국 대표와의 대화 후 다니엘의 부모들은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의 행동 뒤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린다와 토니는 이전의 그의 행동을 진심 어린 애정과 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무해한 오해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측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토니의 친누나가 스튜어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연락을 끊은 지 하루 후 토니는 친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집은 그를 침묵으로 맞이했다. 그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을 때 거실에 있는 비디오 감시 시설을 놀랍게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하지만 토니가 마침내 스튜어트 캠벨을 만났을 때 그의 행동이 더욱 이상했다. 그는 다니엘의 실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게다가 스튜어트는 그녀의 수색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지역 언론은 다니엘 존스의 실종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법집행기관의 대표들은 사건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수사관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들은 지역 뉴스 시청자들에게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치는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경찰서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한 목격자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아침에 비슷하게 생긴 소녀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파란색 밴 옆에 서서 한 남자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의 삼촌인 스튜어트 캠벨은 비슷한 파란색 밴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경찰에게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캠벨이 조카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납치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수사관들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대화에 초대하기 전에 그들은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이 인물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법집행기관의 주의를 끈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80년대 말에 그는 어린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자유인으로서 법정을 떠났다. 린다와 토니, 모두 그들의 새로운 친척이 과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할 때마다 스튜어트는 회피하며 사소한 일이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법정이 결국 그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자신이 중상모략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을 확신시켰다. 추가 조사는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졌다. 경찰은 스튜어트 캠벨의 이름이 언급된 약 30건의 사건을 발견했다. 그가 수년 동안 자신을 유명한 사진작가로 위장하여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과 단둘이 있게 되면 그는 그들을 의심스러운 사진 촬영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며 그것이 고급 잡지를 위한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캠벨의 과거와 실종된 다니엘과의 이상한 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관들은 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조카의 신비로운 실종에 그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니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이 그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녀의 의지에 반해 억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그가 실종자의 위치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감시를 조직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법 집행기관의 의혹만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조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삼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걱정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캠벨은 이상하게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은색 닛산과 비슷한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감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수사관들은 캠벨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6월 23일 다니엘 존스가 실종된 지 닷새 후 스튜어트 캠벨이 구금되었다. 수사관들의 신문에서 캠벨에게는 그가 다니엘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즉시 명확히 되었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즉시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조카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에 따르면 다니엘의 부모인 토니와 린다 존스와의 관계가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다니엘과 부모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곧 헤어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존스 가족이 분열을 피하도록 도왔다고 했다. 대화 과정에서 스튜어트 캠벨이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니엘이 실종된 시점에 그는 이스틸버러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웃의 개보수 작업을 돕기 위해 건축 자재를 구하러 인근 도시에 갔었다. 그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것을 아내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잠시 멈췄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즉시 이웃에게 가서 개보수 작업을 계속했다. 다니엘라 존스 사건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답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다. 캠벨의 의심스러운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그의 추가 구금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캠벨의 과거를 고려할 때 그의 석방 전망은 수사관들에게 상당한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기소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스 가족의 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라의 방을 수색하면서 그들은 2개의 쪽지가 들어있는 필통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았다. 안녕 공주님. 만약 당신이 내 이전 메시지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나는 또 하나를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알기를 원해요. 나는 당신의 미소를 그리워해요. 키스. 수사관들이 린다 존스에게 이 쪽지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처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존스 가족 전체가 다니엘라의 신비로운 실종 몇 주 전에 휴가를 떠났다고 말했다. 린다는 스튜어트가 그들이 없는 동안 다니엘라의 방에 침입하여 이 메시지들을 남겼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다니엘라의 아버지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캠벨이 그들 집에 새로운 뒷문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가 바로 그 시기에 새 무늬 복제 열쇠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생겼다. 수사는 스튜어트 캠벨 가족의 집을 조사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해당 허가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검사를 시작했다. 집에서 다양한 사진 장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자체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발견물들은 불안한 전개를 보였다. 캠벨의 개인 소지품 중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사진들은 부적절한 성격을 띠고 있었고 집 주인 자신의 카메라로 찍힌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비슷한 내용의 사진들도 발견되었다. 가장 불안한 발견들은 다락방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블백에는 좋지 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이 있었다. 속옷, 움직임 제한 도구들, 그리고 성인용 장난감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 한 쌍의 흰색 스타킹으로 추가 조사를 위해 보내졌다. 검사 과정에서 캠벨이 소유한 파란색 밴도 압수되었다. 스튜어트 캠벨은 다니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부모 사이의 끊임없는 의견 충돌 때문에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수사관들에게 다니엘이 실종된 날 그녀의 번호에서 받았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안녕 스튜, 고마워. 너는 영원히 최고의 삼촌이야.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 정보는 다니엘의 부모들에게 딸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극도로 걱정했다. 텍스트 분석 전문가가 다니엘의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조사했다. 그는 그것이 대문자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니엘은 보통 소문자를 사용했다. 수사관들은 캠벨의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했다. 캠벨이 다니엘이 실종된 날 건축자재 상점에서 돌아올 때 아내에게 걸었다고 주장한 전화가 이스틸버러에서 걸린 것으로 밝혀졌고 캠벨이 있었다고 주장한 곳에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캠벨과 다니엘 존스의 휴대폰 신호가 캠벨의 집 근처에서 감지되었고 그녀가 실종된 후 30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었다. 다니엘 존스가 연락을 끊은 지 30일 후 걱정하는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했다. 그들은 새로운 단서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기를 희망했다. 가족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다니엘을 봤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당국에 아직 알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호출했다. 얼마 후 존스의 친척들은 법 집행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다니엘의 사진이 담긴 약 1,500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의 다락방에서 발견된 흰색 스타킹 조사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불안했다. 의류에서 캠벨과 다니엘 존스 모두와 연관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튜어트 캠벨은 보석 가능성 없이 구금되었다.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 부적절한 사진 소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혐의는 체포를 위한 형식적인 이유일 뿐이었고 수사관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다니엘 존스의 실종과 관련된 더 심각한 혐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의심받는 자의 친척이 그의 체포 직후 그를 방문했다. 그와 대화한 후 친척은 법 집행관들에게 체포된 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깊이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받는 자가 수사관들이 나중에 실종자의 일기라고 부르게 될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는 거기에 전화나 보낸 메시지 등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그가 그녀에게 과도하게 매혹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실종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신비로운 실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혐의 제기 후 의심받는 자는 거의 1년 동안 법 집행기관에 감시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실종자가 안전하다고 하는 5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은 지역 경찰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었는데 이러한 신고들 각각이 철저한 확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이 신고가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캠벨의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농어가 될 수 있었다. 재판 시작 몇 달 전에 다니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것은 수사를 위한 핵심 증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적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캠벨에 대한 재판 시작 열이틀 전에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밀리 다울러라는 이름의 실종된 학생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나중에 밝혀진 배 따르면 레비 벨필드라는 사람이 그녀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밀리의 유해 발견으로부터 온전한 10년 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2002년 10월 14일 스튜어트 캠벨, 다니엘의 아버지의 누나와 결혼한 남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린다와 토니 존스는 그를 신뢰했고 그는 자신을 보살피는 친척으로 가장했다. 스튜어트 캠벨의 이야기는 수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니엘 존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캠벨은 다니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자신감 있고 걱정 없어 보였다. 수사관들은 캠벨이 토니와 린덱에 알리지 않고 다니엘과 비밀리에 소통했다고 의심했다. 그가 그녀에게 매우 매혹되어 있었고 소녀와 부모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였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캠벨의 차량과 비슷한 파란색 밴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캠벨의 다락방에서 그의 것과 다니엘의 DNA가 포함된 한 쌍의 흰색 스타킹이 발견되었다. 그의 개인 기록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관심을 드러냈다. 중요한 증거는 다니엘이 보냈다고 추정되는 메시지들이었다. 조사 결과 캠벨 자신이 작성자였으며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가 그의 알리바이를 반박했다. 재판 전체 기간 동안 캠벨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가끔 변호인들에게 쪽지를 전달했다. 거의 3개월간의 심리 후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다. 스튜어트 캠벨은 유죄로 인정되어 20년 후 재검토 가능성과 함께 긴 형기를 선고받았다. 2019년까지 다니엘 존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린다 존스는 헬렌 맥코트를 기리는 발의를 지지했는데 그녀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제안은 수사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헬렌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988년에 그녀의 삶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그녀의 실종과 연관된 이안 심스라는 남자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법률 통과를 위한 호출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최고 정부 차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2021년에 어두운 과거를 가진 나의 친척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저자는 스튜어트 캠벨의 형인 알렉스 샤키였다. 이 작품에서 알렉스는 형과 함께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했고 다니엘 존스의 신비로운 실종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다니엘의 실종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에식스의 법 집행기관들은 그녀를 기리는 추도 행사를 조직했다. 수사관들은 다니엘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평안을 찾고 삶의 이 슬픈 장을 마감할 수 있도록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보호받는다고 믿는다. 통계가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만 아기를 가진 자들이 누군가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붐비는 곳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 10만 명의 주민이 사는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도시 안드리아에서 현지 만시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도시는 역사적 유산, 특히 매일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장엄한 카스텔 델 몬테 성으로 유명했다. 현지인들에게 관광업은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유명한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와 그들의 유일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 그라지엘라. 지난 10년 동안 가족은 성의 정문으로 가는 길에 편리하게 위치한 작은 상점을 운영했다. 여기서 그들은 관광객들에게 견과류와 건과일을 팔았다. 장사는 잘 되었다. 그라지엘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업을 자주 도왔고 이것이 부모를 매우 기쁘게 했다. 붐비는 관광거리에는 항상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추가 인력이 매우 환영받았다. 젊은 여성은 기꺼이 공동사업에 참여했고 친절함과 활력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2000년 8월 19일 토요일은 관광객들이 최대로 몰리는 평범한 주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 날에는 종종 그라지엘라의 할아버지가 가게 뒤에 서 있었다. 손녀는 기꺼이 그에게 동반해주며 작은 심부름을 했다. 끊임없는 방문객의 흐름 때문에 할아버지는 거의 가게를 떠날 수 없었다. 저녁 7시경 피곤해진 노인은 손녀에게 샘으로 가서 작은 병에 물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라지엘라는 기꺼이 동의하고 단 5분 거리에 있는 샘으로 향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라지엘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손녀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래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분 이상 지나도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그라지엘라가 나타나지 않자 노인은 심각하게 걱정되었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샘으로 갔다. 그의 놀람과 걱정으로 그라지엘라는 그곳에도 없었고 그가 손녀를 찾으며 꼼꼼히 돌아본 인근 거리들에도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할아버지가 그라지엘라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가게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다른 길을 택했을 수도 있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약 30분 후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하고 번호를 적어둔 모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부모들도 그들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곧 온 가족과 그라지엘라의 친구들 몇 명이 광장의 만시 가게에 모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수색 그룹을 조직했다. 그들의 활동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즉시 수색에 합류했다. 가족들은 그라지엘라의 사진을 가져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몇몇은 그날과 그날 저녁에 그녀를 봤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 지역은 조용한 곳으로 여겨졌고 여기서는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붐비는 곳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였다. 몇 시간의 성과 없는 수색 후 만시 가족은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수색에 참여했다. 얼마 후 한 주민이 우려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순찰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다가왔다. 그는 카스텔 델 몬테 성 근처의 숲 지역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2명의 카라비니에리가 지시된 방향으로 가서 농장 중앙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것을 실종과 연관시키지 않았지만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고 소방서 출동의 필요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그 장소에 약 10m까지 접근했을 때 경찰관들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화재 현장은 이상해 보였다. 마른 나무 10층 아래에서 그들은 우려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크기와 그라지엘라의 복장 설명과 일치하는 옷을 보고 경찰관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최악의 추측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들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이미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숲 지역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옷의 여러 조각들과 화재 발생 장치, 추정되는 불의 원인을 발견했다. 범인들에 대한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당국은 또한 성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녹화 기록을 얻기를 희망했다. 의학적 검사는 발견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라지엘라 만시였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가족의 모든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었다. 상태가 조사를 어렵게 했지만 감정선은 사건의 고의적 성격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뉴스 채널을 통해 번개처럼 퍼졌다. 다음 날 언론 대표들이 말 그대로 만시 가족의 집을 포위했다. 가족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그라지엘라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주민들을 너무 충격에 빠뜨려 전체 지역이 충격 상태에 있었다. 언론은 유명한 성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사회는 일어난 일로 인해 불안해했다. 관광객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방문객들은 그 지역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명소를 피했으며 이것이 안드리아의 관광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경찰은 첫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했다. 주요 가설로는 범인이 그라지엘라를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고 그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았다. 그라지엘라의 주변에는 분명히 심각한 적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을 찾고 있었다. 수사는 여러 가설을 추적했다. 먼저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수사 라인은 점차 중요성을 잃었다. 관광객 데이터도 조사했다. 범인이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을 선택한 여행객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설도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목격자들, 친구들, 만시 가족의 지인들을 신문하면서 파스퀄레 타르토로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었다. 이 20세의 젊은 남성은 온 지역에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만시 가족의 가게가 있는 거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주차 관리인으로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칼레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했다. 그라지엘라가 친척들의 가게에서 일을 도우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그녀를 계속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여러 목격자들이 이 상황을 지적했고 이것이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당국이 파스칼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우려스러운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문제가 제기되었다. 파스칼이 집착하는 스토커일 수 있을까? 가족들은 이 가능성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보호받는 가정에서 자랐고 법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적어도 카스텔 델 몬테에서의 그 운명적인 저녁까지는. 친척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수사관들과의 만남에서 의혹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의 티셔츠는 의심스러운 짙은 빨간 얼룩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땅을 판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저항의 흔적이 보였다. 수사관들은 그 긁힌 자국이 표면적이었다고 주목했는데 마치 연약한 손가락에 의해 남겨진 것 같았다. 파스칼은 한 사람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연루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사건 버전은 더 자주 바뀌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파스칼은 굴복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특히 우려한 것은 그라지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언급이었다. 그는 그렇게 학생에 대해 말했다. 명백히 경찰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고 시도하는 용의자의 이야기에는 많은 모순이 쌓였다. 한 버전에서 파스칼은 자신이 우연히 그 숲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산책 중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다. 무서워서 그는 도망쳤고 곧 경찰이 나타났다. 나중에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부사항으로 보완되었다. 그는 물을 떠오러 온 그라지엘라를 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전에 종종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날까지 그는 항상 조용하고 적절해 보였다. 파스칼은 지역계획에서 최근에 태어났다는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를 숲으로 유인했다고 자백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그는 사건을 자백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젊은 남성은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어난 일을 통제를 벗어난 게임이라고 불렀다. 언론은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조명하며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이것이 혼란을 야기했다. 범인의 진정한 동기는 불분명했다. 파스칼의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였다. 법집행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건 버전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많은 불일치, 발견된 증거와의 명백한 모순이 있었다. 그가 사건의 세부사항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카라비니에리와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한 많은 핵심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했다. 화재가 22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실종은 거의 3시간 전에 발견되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파스칼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숲 근처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가 특히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의견으로는 그라지엘라 만씨는 화재 당시 의식이 있었다. 카라비니에리는 용의자와 계속 작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단지 사소한 긁힌 자국만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가 혼자 행동했다는 데 의혹이 생겼다. 아마도 다른 참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재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파스칼은 수사관들과 협력하고 이전에 두려움 때문에 숨겼던 진실을 말하기로 동의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라지엘라를 자신의 주도로 숲에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남성들 그룹이 그에게 강요했다. 숲에서는 주세페 디바리, 빈첸초 카라텔로, 도미니코 마르지오토, 미켈레 자가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스칼은 원래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젊은 남성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에서 그가 졌다. 보상으로 지인들은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고 그가 그렇게 했다.
4명의 젊은 남성들이 그라지엘라를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수색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룹은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앨 적절한 재료가 없었다. 그라지엘라가 의식을 되찾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 젊은 남성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나무숲으로 덮고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숨길지 생각하려고 했고 그 후 점화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18세에서 20세 사이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문제가 있는 환경 출신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행위를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인들은 그들을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젊은이들로 묘사했으며 공격성이나 법 위반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들 중 한 명만이 과거에 법과 작은 문제가 있었다. 경미한 절도였다. 파스칼의 진술에 따라 법 집행기관들은 신속하게 전체 그룹을 체포했다. 이 소식은 온 이탈리아를 충격에 빠뜨렸고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체포된 이후로 용의자들은 그라지엘라의 실종에 대한 모든 연루를 부인하고 당국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날 밤 숲에서 일어난 사건의 완전한 그림을 재구성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이 젊은 남성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파스칼레와 달리 사건의 가시적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옷은 깨끗했고 부상도 없었다. 그들의 집 수색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완강히 주장했지만 파스칼레 타르토로가 실제로 그라지엘라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관들과의 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석방되었지만 용의자로서 감시에 남았다.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 4명의 젊은 남성들은 그라지엘라의 장례식에서 관을 운반한 사람들 중에 있었다. 이것은 파스칼이 진술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목격자들은 젊은 남성들이 진심 어린 감정을 보였다고 보고했는데 마치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신문에서 그들은 그라지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깝지는 않았지만 만시 가족의 가업에서 그녀를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4명 모두의 장례식 참석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가족과의 가까운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적 불편함을 느꼈거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장례식은 거의 온 마을을 모았고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도 왔다. 그런 인파 속에서 4명의 감정적인 젊은 남성들은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경찰서로 요청받았을 때 각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했다. 빈첸초와 주세페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실종 당일 19시경 지역 게임 클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켈레와 도메니코는 수사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행동은 법 집행기관의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수사관들은 빈첸초와 주세페의 알리바이 확인을 시작했다. 컴퓨터 클럽에서 그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첫 시간 동안만이었다. 친구들의 그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켈레와 도미니코가 자신들의 사건 버전을 말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스칼레 타르토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친구들은 저녁에 숲에서 만났는데 아마도 게임을 위해서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체 그룹이 현장에 있었다. 파스칼은 그라지엘라를 데려와야 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출현을 기다렸다. 숲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이 걸렸다. 이 시간에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손녀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여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왔다. 그라지엘라는 함정에 빠졌다. 그룹은 알코올에 영향해 있었다. 그들은 그라지엘라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며 즐거워했다. 체포된 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무력한 그라지엘라와 단지 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라지엘라는 너무 놀라서 경직되었다. 한순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 넘어진 후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단지 그녀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더 이상 호명에 반응하지 않자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들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그라지엘라를 찾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알코올에 영향해서 그들은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용의자들의 진술은 부분적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의학적 검사는 애매했다. 그라지엘라에게는 특정한 부상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될 수 없었다. 젊은 여성의 옷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이 몇몇 초기 수사 가설들을 의문시했다. 어려움은 또한 화재 영향의 흔적이 전문가들의 작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카라비니에리는 젊은이들의 그룹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행동 흔적을 숨기기 위해 불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체포된 자들이 말한 위험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그날 밤의 진정한 사건 경과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체포된 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계속 주장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려야 했다. 그룹의 2명, 빈첸초와 주세페는 자신들의 연루를 단호히 부인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파스칼의 초대로 숲에 왔는데 그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떠났다고 주장했다. 젊은 남성들은 다른 참여자들의 가능한 복수나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을 공모자로 비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정 절차가 끝난 후 파스칼레 타르토로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30년 징역. 이것에는 2가지 요인이 기여했다. 수사관들과의 협력 의지와 감정서가 최종 사건에서의 그의 직접적인 연루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른 4명의 참여자들은 더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납치와 고의적 행위에 대해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 권리 없이 독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는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라지엘라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고 남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젊은 여성의 친척들은 파스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특히 빈첸초와 주세페가 법원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너무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그들의 사건 버전을 믿는 지지자들까지 찾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판결을 번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사건들로부터 8년 후 교정시설에 머물고 있던 27세의 빈첸초 카라텔로가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거나 단순히 다른 출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했었다. 그 여성은 여전히 아들의 무죄를 굳게 믿고 모든 면에서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빈첸초 자신은 이미 그 시점에서 자신의 길을 계속할 모든 의지를 잃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이 마치 멀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옳았다. 2013년 6월 19일 변호사 미켈레가 절차 위반을 근거로 사건 재검토 신청을 제출했다. 그는 이전 절차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 검토를 거부했다. 파스칼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만시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녀는 그가 법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라지엘의 어머니는 이런 사과를 거부했다. 그녀의 답변은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파스칼이 그녀의 딸이 겪은 모든 것을 겪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유인하지 않았다면 그라지엘이 가족과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라지엘의 부모들은 바로 파스칼을 주된 죄인으로 여겼다. 그라지엘라 만시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카스텔델 몬테 성에는 그녀의 사진과 너무 일찍 끝난 그라지엘의 짧은 이야기가 담긴 기념판이 서 있다. 이곳은 일종의 기념지가 되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꽃과 봉제 인형을 놓고 간다. 그라지엘의 가족들은 이 추모의 장소를 자주 방문한다. 24년의 복역 후 파스칼레 타르토로가 자유를 얻었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그의 형이 6년 단축되었다. 이제 그는 44살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모든 참여자들 중에서 그는 유일하게 간이 절차에 동의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형량 감형으로 이어졌다. 사건 후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파스칼이 출감했을 때조차 전 친구들 중 누구도 연락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매일 일어난 일과 그라지엘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가한 고통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파스칼은 고백한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어려운 재활 단계에서 그의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라지엘라의 어머니는 파스콘의 조기 석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석방은 정의의 개념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은 변할 수 없고 사회의 위험을 초래함으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빈첸초와 주세페는 파스칼의 행동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빈첸초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시스템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보지 못했다. 주세페, 도미니코, 미켈레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주세페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성경 연구에 시간을 바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3명 모두 파스칼을 사건의 주된 죄인으로 일치하게 지목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유인했고 이후 사건들의 주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모든 유죄 판결자들 중 가장 관대한 판결을 받았고 이미 자유롭다.